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전산 세무 1급 제93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제10기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은 1억 원, 이익준비금은 없고 처분 예정 확정일이 2021년 3월 20일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나와 있습니다. 전기 2월 이익잉여금에서 단기 순이익 더하면 되는데 특이하게도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것이 보인다. 그지요? 과거 회계 기간에 대한 재무제표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번 회계 연도에 발견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해당 과거 재무제표를 뜯어 고친다.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번 회계기간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라는 것이 지금 표시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 부분까지 반영해야 된다. 그지요? A 플러스 B가 원칙인데 거기서 마이너스를 조금 반영해 주자. 그래서 105, 000, 000이 계산되고 요게 로마자 1번 결론값이 재무상태표의 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기록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로마자 2번 특이하게도 이 회사는 임의적립금 이입액이 있다. 그죠? 과거에 임의적립금으로 이입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임의적립금이 적립할 필요가 없는 모양입니다.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했던 돈을 배당할 수 있는 돈으로 그 쓰임새를 바꾸었다 이겁니다. 이거를 이입액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105, 000, 000에서 2천만 원만큼 배당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났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번 주주총회에서 처분 결의한 내용이 두 가지랍니다. 이익준비금과 현금 배당 2,200만 원만큼 처분하는 걸로 결의했고, 그래서 맨 아래쪽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남는 금액은 103, 000, 000이더라 이거지요. 됐습니까? 자, 요 내용에서 틀린 내용 찾아봅시다. 동그라미 1번 2020년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4천만 원이다. 맞고요. 2번 이익준비금 200만 원은 임의적립금에 해당한다. 틀렸다. 그죠? 이익준비금은 상법에 따라서 적립해야 되는 법정 적립금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분석한 것 치고는 조금 싱거운 문제였네요. 틀린 지문 2번. 3번 2021년 3월 22일 현금 배당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당연하다고 그죠? 4번 2020년에 전기 오류 수정사항을 발견했고 이는 중대한 오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과거 재무제표를 뜯어 고쳤었다 이겁니다. 그지요? 지웁니다. (2번) 자, 올해 1월 1일에 아래의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했다. 올해 12월 31일 장부에 인식할 해당 사채와 관련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얼마일까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액면금액, 액면이자율, 만기, 유효이자율, 이자는 매년 말 지급, 발행가액 나와 있습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해서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 문제다. 그죠? 자, 발행 금액이 이렇거든요. 곱하기 유효이자 10% 곱합니다. 요게 이자 비용일 거고요. 얼마입니까? 2776 183 곱하기 10% 하면 277618 소수점이 절사다. 그죠? 277618
그리고 대변에 이제 돈 나갑니다. 현금으로 나갔다라고 가정할까요? 자, 액면 이자율 7%고 액면 금액 300만 원. 300만 원 곱하기 7% 21만 원 돈 나갑니다. 그리고 그 차이 부분만큼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할인 발행할 때는 대변에 사채 액면 금액 적히고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적혔을 거고요. 그 차변에 있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따박따박 대변에 적어서 감소시켜 나간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상각 금액이 277618 그러면 67618 나오네요. 그래서 상각 금액은 67618입니다 라고 답하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 지웁니다. 3번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인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회계 정보가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 갖추어야 할 주요 속성을 말하며 주요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며 기타 질적 특성으로는 비교 가능성이 있다. 그죠? 맞고 2번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서로 상충될 수 있다. 그죠?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상충관계에 있다고 했습니다. 3번 회계 정보의 신뢰성은 과거의 의사결정을 확인 또는 수정하도록 해줌으로써 유사한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속성이다. 자, 목적 적합성 목적 적합성 그죠? 자, 신뢰성 세 가지다 그죠? 목적 적합성 과거, 현재, 미래라는 키포인트로 정리했습니다. 과거 피드백 가치 과거 의사결정에 대해서 맞는지 틀렸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적시성 필요할 때 제때 제공되어야 된다. 미래 예측 가능해야 된다. 예측 가치 그리고 신뢰성의 요소는 세 가지였습니다.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 됐죠? 이렇게 세 가지 요소 각각 정리했고요. 자, 신뢰성에 대한 요소 이런 세 가지인데 정작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목적 적합성의 구성 요소인 피드백 가치였습니다. 과거 내용을 확인시켜 주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죠? 3번 지문이 틀렸다 이겁니다. 그죠? 신뢰성이라는 단어가 틀린 것이다. 이거를 목적 적합성 또는 목적 적합성의 구성 요소인 피드백 가치 뭐 그런 걸로 고쳐야 되겠지요. 4번 일반적으로 반기 재무제표는 연차 재무제표에 비해서 목적 적합성은 높은데 신뢰성은 낮다. 그죠? 반기 재무제표 6개월 단위로 작성하는 거는 제때 제공된다라는 측면에서 적시성이 높다. 그죠? 목적 적합성은 높은데 아직 이번 회기 기간 끝나지도 않았는데 재무제표 작성한다고 경거망동하지 마. 신뢰성 측면에서는 좀 낮다 이겁니다.
4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 DB형과 확정기여형 DC형이 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확정급여형 DB형 회계 처리 중 옳지 않은 것은 됐죠? DB형 회계 처리 틀린 거 찾는답니다. 1번 회사가 퇴직연금 부담금 200만 원을 납부하면서 운용관리 수수료 5만 원을 퇴직연금 운용사업자에게 보통예금에서 계좌 이체했답니다. 대변의 보통예금 200만 원 플러스 5만 원, 205만 원 돈 나가고 차변에는 200만 원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고 5만 원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죠? 그런데 205만 원 전체를 다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회계 처리했으니까 틀린 거는 1번이 될 겁니다. 됐죠? 정답 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그죠? 1번이 정답. 맞아. 2, 3, 4 지문 확인합니다. 2번 회사가 연금 운용 사업자로부터 퇴직연금 운용 수익 56만 원을 퇴직연금 운용자산 원본에 가산했답니다. 연금 불입해 놓다 보니까 돈이 굴러갈 거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이자 반드시 수익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돈 들어오는 거 적으면 되는데 그 돈 받은 거 퇴직연금 운용자산에 그냥 합해버리기로 했다 이겁니다. 어차피 DB형의 경우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회사의 자산이잖아, 그지? 그래서 거기에다가 더해버린다 이겁니다. 오케이,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맞고, 대변에 이자 수익 또는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라는 수익의 증가를 기록하면 될 겁니다. 됐죠? 2번 맞고, 3, 4번 3번 읽어봅니다. 3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종부원에 퇴직하면서 퇴직 일시금의 수령을 선택한다고 가정하고, 이때 지급해야 할 퇴직 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500만 원을 인식했다. 길게 적었는데, 그죠? DB형의 경우 연금에 불입하더라도 회사의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말마다 계속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추가 설정하면서 장부에 관리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추가 설정하는 금액이 500만 원이다 이겁니다. 대변에 부채의 증가 기록하고 차변에 퇴직급여라는 비용의 증가를 기록할 것입니다. 자, 동그라미 4번.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 요건 중 가입기간 요건을 갖추고 퇴사했고 일시금 300만 원을 선택했다. 일시금 300만 원 중 퇴직연금 운용사업자가 지급한 금액은 160만 원이고 회사가 지급할 금액 140만 원을 계좌 이체했다. 회사는 전 종업원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제 직원이 퇴사했다 이겁니다. 그럼 퇴직금 준다, 그죠? 그런데 DB형 퇴직연금에 불입해 놓은 돈으로 160만 원 주고요. 그러면 연금에서 바로 돈 쏴줄 겁니다. 회사는 차변에 기록했던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대변에 적어서 자산의 감소 기록하면 되고요. 그러면 토탈 300만 원 중에서 160만 원은 연금 회사에서 쏴줬으니까 나머지 140만 원만 우리가 이제 주면 된다 이겁니다. 보통 예금으로 주었대요. 됐죠? 차변은요, 대손 확정 분계하고 똑같은 논리라고 있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부채를 일단 차변에 기록하고, 혹시 부족하면 퇴직급이라는 비용을 인식한다고 했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 전 종업원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금액이 엄청 큰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중에서 직원 한 명 퇴사했다고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충분한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라는 비용은 전혀 등장할 여지가 없고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부채의 감소만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지만 복습 차원에서 자세하게 한 번씩 다 분석해 보았습니다. 됐죠? 정답은 1번이었고 문제 5번 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장기 용역 제공에 따른 2020년 당기 손익을 구하십시오. 용역 제공 기간 3년이고 계약 기간 총 수익 120만 원, 용역 제공 관련 원가는 이렇답니다. 그죠? 진행 기준에 의한 입금
금액 법인세법에서 배웠고요. 그 논리가 동일하게 회계에서도 적용된다 이겁니다. 진행 기준에 의한 수익 인식 문제입니다. 당기 손익이니까 수익과 비용 전부 다 파악해야 된다고 그죠? 자, 하나씩 분석합니다. 자, 2019를 X1년, X2년, X3년이라고 이렇게 표기하면서 분석해 볼게요. 자, X1년, X2년, X3년. 자, 핵심은 뭡니까? 진행 기준에서 핵심은 진행률 계산할 때 항상 누적치 가지고 계산하고 수익도 누적치 진행률로 계산한 다음에 작년도까지 인식한 수익을 빼서 구한다.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누적 원가 총 원가 누적 진행률 그죠? 그 다음에 총수익도 자 분석해 봅니다. 자 누적 원가 자 X1년도에 70만 원 X2년도에 50만 원 나왔다고 그러면 70 플러스 50, 120만 원입니다. X3년도에는 나머지 30만 원 들었지요. 그러면 150만 원 될 거고. 자, 총원가는요. 자, X1년도 70만 원 들었는데 추가로 30만 원 들 것 같습니다. 100만 원. X2년도 120만 원 든 상황에서 추가로 30만 원 더 들 것 같답니다. 150만 원. X3년도 뭐 의미 없다고 죠 어차피 완성됐다 그죠? 그래서 총원가 150만 원 들 것 같은데 150만 원 들었다 이겁니다. 누적 진행률 70%. 그리고 자, 120 나누기 150 하면 80%. 이건 100%. 총수익은 똑같다고 그죠? 120만 원 계약했습니다. 아이고, 예쁘게 쓸까요? 자, 이제 계산합니다. 올해의 수익, 비용, 그래서 손익을 계산합니다. 자, 수익 120만 원 곱하기 70%, 그죠? 84만 원. 비용은요, 70만 원. 그래서 14만 원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익을, 그죠? 단기 순이익. X2년도 80% 곱하기 120만 원. 마이너스 작년도까지 인식한 84만 원 뺍니다. 그러면 12만 원 계산되고요. 비용은 올해 든 거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120만 원 빼기 70만 원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그죠? 50만 원. 그래서 120만 원 빼기 50만 원 하면 손해본 거다. 그죠? 마이너스 38만 원 계산됩니다. 그리고 X3년도요. 토탈 수익이 120만 원인데 과거에 두 개 합해보면 84만 원과 12만 원 그러니까 96만 원입니다. 120만 원 24만 원 계산되겠지요. 굳이 산식으로 정리한다면 120만 원 곱하기 100% 빼기 84만 원 빼기 12만 원 그렇게 산식 정리합니다. 그리고 비용은요 30만 원. 그래서 마이너스 6만 원 그렇게 계산됩니다.
됐죠? 이제 요게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보니까 요거 낙서 치우고 그죠? 자, 놀라지 마세요. 자, 봅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38만 원입니다. 라고 답하고 싶다 이겁니다. 마이너스 38만 원 일단 그죠? 3번이 정답입니다. 하고 싶은데 정답은 4번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문제 틀려도 우리 당락에 지장 없고요. 이 문제 틀려도 괜찮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논리로 열심히 자신감 있게 딱 풀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발표되었으니까 이제 분석해 드립니다. 실제 정답 마이너스 44만 원이랍니다. 요거를 뭘로? 마이너스 44만 원으로 인식해야 된답니다. 기업회계 기준에 아주 특이한 규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지만 출제가 되었고요. 괜찮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자신감 있게 답을 선택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또 출제될 가능성 낮지요. 그렇죠?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특이한 규정도 출제되었으니까 설명해 볼게요.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자, 이 공사 경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3년 공사 마치고 나면 원가가 얼마 들었습니까? 150만 원 들었습니다. 3년 열심히 공사했는데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120만 원입니다. 3년 열심히 공사해도 30만 원 손해보는 미치는 장사다 이겁니다. 특이하다 그죠? 이런 공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이러한 특이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규정이 나왔답니다. 보십시오. 자, 1차 연도 마쳤을 때는 총 예상 원가가 100만 원이고요. 총 수익은 120만 원입니다. 3년에 걸쳐서 예상해 보았을 때. 그러면 요거 1차 연도까지는 정상적이다 이겁니다. 알았다? 정상적인 상황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84만 원 수익, 비용 70만 원 해서 14만 원만큼 이익입니다라고 재무제표 작성하면 된답니다. 문제는 2차 연도입니다. 2차 연도를 보니까 120만 원만큼 누적 원가 생겼고 앞으로 예상 원가 따져보니까 총 원가가 150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3년 열심히 공사해봤자 120만 원밖에 못 받는다 이겁니다. 아직 공사 끝나지 않았지만 끝나기도 전에 손해가 예상되는 딱 공사하기 싫은 상황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이러한 아주 특이한 경우라면 회계 기준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답니다. 정상적으로 12만 원 수익, 비용 50만 원 해가지고 38만 원만 손해봤습니다 라고 회계 처리하지 말고 미래에 예상되는 마이너스 6만 원까지 해당 예상되는 손실이 예상되는 연도로 땡겨가지고 인식하라라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만 원을 X3년도에 인식하는 게 아니고 X2년도에 미리 인식하자 이겁니다. 6만 원을 X2년도의 비용으로 더하자입니다. 예상되는 비용, 예상되는 손실이 6만 원입니다. 됐습니까? 비용을 더하자입니다. 그러면 12만 원 빼기 50만 원 빼기 6만 원 하면 이제 결론값 마이너스 44만 원 나오고 X3년도에는 얼마요? 6만 원을 그 앞년도에 미리 땡겨서 인식했으니까 0원이 된다 이겁니다. 됐죠? 다시 한번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요 마이너스 44만 원은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X2년도 공사 마치고 나니까 3년 전체로 따져봤을 때 마이너스 30만 원만큼 손해보는 게 예상된다 이겁니다. 여기 적어볼게요. 마이너스 3년간에 걸쳐서 마이너스 30만 원 손해볼 걸로 예상된다 이겁니다. 3년 토탈 공사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 회사는 멋 모르고 X1년도에 14만 원만큼 이익을 인식했습니다 라고 파악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토탈 3년에 걸쳐서 마이너스 30만 원 손해볼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X1년도에 14만 원을 이익으로 우리가 기록했으니까 이거 잘못했습니다. 소급해서 많이 빼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요? 마이너스 44만 원 계산됩니다. 그러면 X1년도에 인식했던 이익과 X2년도 인식가는 마이너스 44만 원 합하면 이제 바로 3년에 걸쳐서 예상되는 손해금액이 바로 재무제표에 반영된다 이겁니다. 이러한 특이한 상황에 대한 회계 처리가 기업회계 기준에 규정되어 있고 요 규정을 너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이한 규정의 저변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보수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수익은 최대한 작게, 비용이 있으면 좀 최대한 크게 인식하자라는 보수주의라는 이론적 배경에 따라서 좀 특이한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을 소개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년 전체로 봤을 때 손해가 예상된다고 그 손해금액을 굳이 X3년도에 기록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땡겨서 손해금액을 반영시켜라는 보수주의에 따른 규정이었습니다. 됐지요? 지웁니다. 문제 6번. 당사는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정상 원가 계산에 의하여 제품 원가를 계산하고 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실제 조업들을 계산하면 몇 시간일까? 실제 발생 금액 100만 원인데 과소 배부액이 40만 원이랍니다. 자, 실제가 100만 원. 과소 배부. $40만 원. 그러면 배부 금액이 예정 배부 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작다는 뜻이다. 그죠? 얼마? 60만 원이다 이겁니다. 예정 배부액. 요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예정 배부율 기계 시간당 5원이네요. 곱하기 실제 조업도다 이겁니다. 됐죠? 실제 조업도 곱하기 5원이 60만 원이래. 동그라미가 얼마입니까? 60만 원 나누기 5, 12만 시간 되겠네요. 정답은 1번. 지웁니다. 문제 7번. 다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당월의 기말 제품 재고액을 구하십시오. 당월의 기말 제품 재고액은 기초에 비해서 10만 원 증가. 아하, 원가의 흐름 문제다. 그죠? 자, 제공품과 제품의 총계정 원장 그립니다. 제공품, 제품 모두 자산이다. 그지요?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자, 기초금액 적습니다. 기초 제공품 금액이 얼마인지 바로 제시한 게 아니고 기말 제공품이 기초 제공품보다 10만 원 증가했다라고 제시했네요. 자료를 가지고 이제 우리 숫자를 만드는 거다. 그지요? 자, 기초 제공품은 0원이다. 그지? 그럼 기말 제공품은 얼마입니까? 10만 원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10만 원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당월의 기말 제품 재고액은 기초에 비해서 5만 원 감소했답니다. 그러면 기초 제품이 5만 원이고 기말 제품이 0원이다 라고 만들면 되겠다. 그죠? 숫자를. 그 다음에 당월의 총 제조원가 310만 원. 됐죠?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얼마입니까? 310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면 300만 원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 판매 가능 제품액이 325만 원이랍니다. 상품 총계정 원장의 왼쪽에 찍게 되는 게 판매 가능 상품이고요. 제품 총계정 원장의 왼쪽에 찍게 되는 게
판매 가능 제품이 되겠다. 그지요? 그게 325만 원. 아하. 기초 제품을 우리가 5만 원으로 가정을 했는데 5만 원이 아니었네요. 얼마였습니까? 325만 원에서 300만 원 빼면 25만 원 나옵니다. 25만 원. 그러면 기말 제품은 0원이 아니고 25만 원에서 5만 원 차감한 20만 원이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매출원가 이렇게 계산될 거고. 자, 묻고 있는 게 매출원가 묻고 있는 게 아니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묻고 있네요. 20만 원이 정답입니다. 정답 3번. 됐죠? 원가의 흐름 문제를 조금 변형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8번. 당 회사는 예정 배부법을 사용하여 제조간접비를 배부하고 있다. 배부 차이를 확인한 결과 과대 배부 금액이 30만 원 발생했다. 해당 배부 차이를 총원가 비례법에 따라서 처리할 때 조정 후의 기말 저금품 가액은 얼마일까요? 자, 배부 차이를 보니까 과대 배부랍니다. 배부된 금액이 실제 발생한 금액보다 더 컸다 이겁니다. 실제 발생 금액이 더 작으니까 애당초 계산했던 금액을 마이너스 시켜야 될 겁니다. 그죠? 30만 원을 마이너스 시킬 건데 총원가 비례법으로 뿌릴 거다 이겁니다. 기말저금품, 기말제품, 매출원가로 뿌릴 건데 합계금액 비율로 뿌릴 거다 이거지요. 그죠? 세 금액 합해보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 플러스 145만 원 플러스 3550000 하면은 600만 원 계산됩니다. 600만 원 분모고요. 분자는 뭐 구하라고요? 제공품 쪽에 뿌려지는 거. 그죠? 그러면 600만 원 분의 100만 원. 그죠? 요 금액 곱하기 6분의 1이다 이겁니다. 30만 원 나누기 6 하면은 5만 원 됩니다. 마이너스 5만 원을 이렇게 뿌려주는 거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조정하기 전에 금액은 3개 합해서 100만 원이었는데 거기서 5만 원이 차감되니까 결론값은 95만 원입니다. 라고 될 거다. 그죠? 정답은 95만 원. 1번이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9번) 특정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로서 의사결정 대안 간의 차이가 나는 원가가 아닌 것은 뭡니까? 매몰 원가가 되겠다. 그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과거에 이미 발생한 원가이기 때문에. 정답 1번이고. 기회원가, 회피가능 원가는 그죠? 당연히 의사결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 관련 원가고, 차이가 원가는 뭡니까? 우리 공부한 적 없다. 그죠? 이거는 제 추측으로는 관련 원가 있지요. 관련 원가는 뭡니까? 의사결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 원가다 이겁니다. 즉 A안, B안을 고려할 때 두 대안 간의 차이가 있는 원가를 관련 원가라고 부르고요. 그 차이가 있는 원가 그 영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관련 원가를 차액 원가라고 번역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됐죠? 지웁니다. 문제 10번 봅시다. 기초 및 기말 제공품과 기초 제품이 없고 판매량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표준원가 계산에서 불리한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 중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표시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제공품 재고가 없고 기초 제품 재고도 없고 판매량 동일하다는 가정이랍니다. 단순화시켰다 이겁니다. 거기서 표준원가 계산에 의한 불리한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을 묻고 있답니다.
우리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서 배부 차이 조정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죠? 매출 원가 조정법, 영업 외 손익법, 비례 조정법. 비례 조정법을 굳이 이제 자세하게 뜯어보면 총원가 기준으로 뿌리는 것도 있고 해당 원가 요소 기준으로 뿌리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나눌 수는 있더라 이겁니다. 됐죠? 이러한 배부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정상개별 원가 계산에서 공부했는데 그거를 표준 원가 계산에서의 배부 차이로 물어보았다 이겁니다. 논리는 똑같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조정법 세 가지 떠올리면서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가장 큰 거를 찾아랍니다. 다만 배부 차이가 유리한 차이도 있고 불리한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 불리한 차이랍니다. 실제 이걸로 이해합니다. 예정 배부 금액이 있는데 실제 발생 금액이 더 크더라 이거죠. 그거를 불리한 차이라고 부르고 예상된 금액보다 실제 지출 금액이 더 크니까 원가가 올라갑니다. 그죠? 원가가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원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매출 원가 조정법은 그 차이 나는 늘어난 원가를 전부 다 매출 원가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커지니까 매출 총이익이 확 작아지고 영업이익이 확 작아진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리한 배부 차이가 10만 원이다 라고 가정할까요? 그러면 10만 원 전체가 다 영업이익 작아집니다. 매출원가 조정법. 영업 외 손익법은요, 요 10만 원 추가로 지출된 거를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영업 외 비용이라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영업 외 비용은 영업이익에는 전혀 영향 미치지 않는다, 그죠? 영원 영향입니다. 떨어지는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례조정법은 제품 매출원가로 비례적으로 뿌리는 거다, 그죠? 그러면 10만 원 중에서 일부 금액만 매출원가로 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 뭐 6만 원 할까요? 6만 원 정도만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반영되어서 6만 원만큼만 영업이익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제일 크게 표시되는 거는 요 늘어나는 지출을 전부 다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해버리는 동그라미 2번이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제일 크게 표시된다 이겁니다. 이해가시죠? 정답은 2번 지웁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은 적법 유효하다. 맞다 이겁니다. 세법 입장에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면서 부당하게 세금을 줄이려고 한다고 그 부분 가만 안 놔둘 거야, 세무조정할 거야 라는 것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입니다. 그거는 세법 얘기고요. A 회사, B 회사 서로 특수관계인이라고 둘 간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래 자체는 사법적으로는 그 두 회사 간에는 유효하다 이겁니다. 실제 거래는 인정하되 세금 계산할 때만 조정하겠다라는 것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다 이겁니다. 맞죠? 맞는 지문이고요. 자, 2번. 대표적 유형으로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고가 매입 또는 저가 양도가 있었다. 그죠? 3번. 해당 법인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은 법인세법상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더라. 그죠? 뭐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 따져보았습니다. 우리 법인이 A입니다. 우리 회사에 30%를 출자하고 있는 B가 있다 이겁니다. 30% 이상을 출자했습니다. 거기에 다시 그죠? 30% 이상을 출자했다고 이것도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럼 1, 2, 3번이 맞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지요. 법인이 소액주주 임원에게 사택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틀렸다, 그죠? 사택 제공은, 그죠? 직원 또는 주주가 아닌 임원, 주주 아닌 임원한테 사택 제공하는 거는 부당이익 계산 부인 아닙니다. only 출자 임원, 그죠? 주식도 가지고 있으면서 and 임원이다 이겁니다. 그때만 사택 제공이 돼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주 아닌 임원 따질 때 1% 미만 소액주주도 주주 아닌 임원으로 보아준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액주주 임원, 그거는 주주 아닌 임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주 아닌 임원 또는 직원한테 사택 무상 또는 뭐 낮은 금액으로 빌려준다고? 그거는 부당이익 계산 부인 적용 안 한다 이거지요. 됐습니다. 1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정세금 계산서는 당초 세금 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한 이후에 기재사항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법령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뭐 맞는 말이겠지요. 해당 사유가 수정할 사유가 생기면 당연히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한다 이겁니다. 2번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약간 고의성이 있는 이유로 잘못 적혔다면 재화용역 공급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해라. 자수할 수 있는데 확정신고 기한까지 자수해라 이겁니다. 그 이후에는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못하고, 그죠? 가산세로 처벌하겠다라는 규정이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답니다. 그죠? 확정신고 기한까지 자수하는 거 인정해 주는데 세무조사 나올 거를 미리 알고 자수하는 거는 인정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죠? 그 뜻이었습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계약의 해제로 인해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은 계약 해제일로 오늘 날짜로 해서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하라고 했습니다. 민법과 서로 다른 입장이지만 세법 적용상 반드시 필요한 규정이었다 이겁니다. 그죠? 건설회사 예를 들어 분양하는 시행사 예를 들었습니다. 아파트 분양해 놓는데 계속 계약 변경이 되니까 계약 해제일 민법에 따라서 해석하니까 계속 수정신고한다 이겁니다. 애당초 날짜로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하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법과 약간 다르지만 세법에서는 계약 해제되었을 때 오늘 날짜 계약 해제일로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1, 2, 3번 맞으니까 정답은 4번이겠다 그지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구시용장이 개설되었다면 작성일을 언제 날짜로 애당초 날짜로 해서 개설일이 아니고 그죠? 애당초 날짜로 해서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역시용장 구매항서가 개설되기 전에 미리 공급한다면 일단 10%로 세금 계산서 끊습니다. 그래놓고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발급이 된다면 애당초 날짜로 10% 끊었던 거를 다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끊어서 없애버리고 다시 0%로 다시 끊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했던 부분이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수정세금 계산서 내용 정리할 때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요? 수정세금 계산서 끊는 거는 당연하다. 다만 수정세금 계산서 끊을 때 작성 연일을 오늘 날짜로 해야 되는지 애당초 날짜로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정답은 4번. 13번 법인세법상 2월 결손금과 결손금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2월 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그렇겠지요. 2번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세무상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을 소급공제해서 감소되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그죠? 중소기업은 소급 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3번. 법인세 과세 표준을 추계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2월 결손금 공제를 할 수 없다. 그지요? 그래서 특별한 사유, 뭐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장부가 멸실됐다. 그런 아주 특별한 이 경우 빼고는 추계, 법에 따라서 정해진 대충적인 계산 방법으로 세금 계산할 때는 2월 결손금 공제 못한다고 했습니다. 1, 2, 3번 맞으니까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중소기업 등이 아닌 일반 기업의 2월 결손금 공제 한도는 공제 대상 2월 결손금과 각 3년도 소득 금액의 60% 금액 둘 중에 작은 걸로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세법이 개정된 부분이다. 그지요? 워낙 중요한 개정이다 보니까 알고 있니를 물어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정답 4번 지웁니다. 문제 14번. 다음 중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는 무엇일까요? 자, 특별세액공제 보, 의, 교, 기 그리고 특별세액공제는 아니지만 소득공제인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5가지가 우리 연말정산할 때 적용받는 대표적인 공제였고 그죠? 요 중에서 기부금만 그죠? 근로소득, 유무 기부금만 근로소득 없더라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4가지는 월급쟁이들만, 즉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중요한 혜택이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근로소득과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4가지. 기본공제, 인적공제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인적공제, 사람과 관계된 거, 그 다음에 자녀공제, 자녀세액공제, 사람과 관계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기부금 관련 공제, 기부장려, 그 다음에 연금과 관련된 공제, 100세 시대 연금 장려. 요 4가지 키포인트로 요 4가지 키포인트와 관련된 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내용 정리했었다 이겁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죠? 기부금과 관련된 거는 근로소득자 아니라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정답 찾아봅시다.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라고요? 그러면 보의교 기부금은 아니다. 그죠? 2, 3, 4가 모두 정답으로 체크돼야 됩니다. 그죠? 이상하다. 그죠? 근데 정답 발표는 4번 보험료 세액공제만 정답입니다라고 발표되었습니다. 문제 수정해야지요. 자, 문제 수정합니다. 이렇게만 출제하면 이상한 문제죠. 3개 다 답이 될 수 있는데. 자, 앞에 문구 적습니다. 요 앞에 문구를 끼워 넣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사업소득자까지 고려할 경우 요 앞에 끼워 넣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사업소득자까지 고려할 경우 요 문구를 앞에 끼워 주십시오. 이런 사람까지 고려했을 때 근로소득자만 받을 수 있는 특별세액공제는 무엇일까요를 이렇게 물어본다 이겁니다. 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사업소득자
공부한 적 없다, 그죠?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우리 공부하지 않았던 내용이 출제된 거다 이겁니다. 출제 범위 벗어난 내용이 이렇게 등장할 수 있다. 어떻게 하자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세 개 중에서 빨리 내 나름대로 판단해서 찍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출제되었으니까 설명은 해드리는 것이고요. 가볍게 들어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사업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 해야 된다고,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된다, 그죠? 자, 사업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언제까지 합니까? 5월 말까지 한다, 그지요? 그게 일반 사업소득자고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사업소득자는 돈을 좀 많이 버는, 돈 잘 버는 사업소득자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니까 세금을 좀 제대로 내십시오라고 따로 규정하고 있답니다. 이런 성실 사업자들은 내가 어느 세무사한테 내 세금 신고를 맡겼습니다를 미리 나라에 신고해야 된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성실 사업자를 신고하는 세무 대리인은 엉터리로 세무 신고하면은 그 납세자뿐만 아니고 그 세무사 사무실도 징계를 받는다 이겁니다. 바짝 긴장한다, 그지요? 그래서 수수료도 좀 높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실 사업자는 5월 말까지가 아니고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한답니다. 그래서 어디 동창회 가가지고 사업소득자인데 우리 동창이 5월이 아니고 6월 말에 소득세 신고한다고 했다고요? 아, 네 돈 잘 벌네. 그렇게 한 잔 술 얻어먹어도 됩니다. 그런 게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소득자. 자, 이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니까 소득세를 많이 내야 되는데 엉터리로 세금 신고하면 세무사가 징계 맞으니까 철저하게, 대충 아닙니다. 진짜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더라도 걸릴 거 없도록 칼같이 세무 신고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는데 게다가 대충도 아니고 완전히 FM대로 신고하려고 하니까 엄청 세금을 많이 얻어맞더라 이겁니다. 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이지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혹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돈 많이 버는 내가 죄입니까? 왜 나만 이렇게 세금을 뜯어갑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소득자는 소득세 계산할 때 사업소득자이지만 월급쟁이들의 혜택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도 조금 적용해 준다라고 특례 규정이 어디 세법적 구석텅이에 있더랍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거를 굳이 물어보고 싶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 나는 돈 잘 버는 성실 사업자입니다. 내 아들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 있는데 대학교 다닌다 이겁니다. 등록금이 엄청 세다 그죠? 그렇지만 그거를 내 사업하는 장부에 넣을 수 있습니까? 못 넣습니다. 내 아들 대학교 등록금이 내 사업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사업과 관계없는 비용이므로 절대로 내 장부에 비용으로 끼워 넣을 수 없습니다. 손에 좀 억울하다 그지? 그래서 이 사람은 사업소득자지만 교육비세 공제에 연말정산하듯이 좀 인정해 줄게 규정하고 있답니다. 내가 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어머님 수술비가 2천만 원 들었습니다. 엄청 돈이 많이 들었지만 그 어머니 수술비를 내 사업하는 장부에 넣을 수는 없다고요. 사업과 관계없는 비용이니까. 그래서 그거 연말정산할 때 의료비 하듯이 공제해 준답니다. 다만 보험료는 뭡니까? 우리 100만 원 한도했다 그죠? 금액 효과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규정 없답니다. 따로 규정 없으니까 FM대로 그죠? 근로소득자만 적용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가볍게 그냥 구경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15번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내용으로 맞지 않는 것은 1번 직원의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틀렸다 그죠? 직원한테 사택 공짜로 준다고 그러면 직원이 알게 모르게 이익을 얻는 거다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노타치였다 그죠? 그래서 일반 직원
그리고 주주 아닌 임원 이런 사람들은 노터치고 only 출자 임원 주식도 가지고 있고 임원이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만 터치가 있었습니다. 법인세법에서 그거하고 연결된다 그죠? 그래서 출자 임원이 사택을 공짜로 받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근로소득으로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반 직원이라든가 주식 안 가지고 있는 임원일 때는 노터치다. 근로소득에 포함 안 하겠다. 즉 과세 제외다라고 규정했었다 이겁니다. 그죠? 과세 제외인데 포함한다라고 했으니까 1번 지문이 틀렸고요. 정답 1번. 2, 3, 4 확인합니다. 건설공사 종사자의 일용 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해서 1년 미만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 일용 근로자인지 상용 근로자인지 구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따로 공부한 적 없다 그죠?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일용 근로자, 아르바이트인지 상용 근로자, 우리 진짜 직원인지 차이를 세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답니다. 건설업은 막노동 하시는 분이 되게 많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완화시켰답니다. 1년 미만이면 전부 일용 근로자로 보아준답니다. 일용 근로자로 딱 분류되면 세금을 엄청 작게 내도 된다 그죠? 그래서 좀 혜택을 크게 해주었고요. 건설업 아닌 일반 업종은 3개월로 따진답니다. 3개월 미만으로 고용되어야 일용 근로자고 3개월 넘어버리면 3개월 이상이면 그죠? 그거는 상용 근로자로 본답니다. 다른 업종은 이거는 세법 얘기고요. 세법은 건설업은 1년, 건설업 아닌 업종은 3개월로 이렇게 일용 근로자 따지고 고용공단 그러니까 4대 보험 따지는 고용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그런 데서는 일용 근로자 요건이 좀 더 까다롭습니다. 조금 짧게 일하더라도 그 사람은 일용 근로자 아닌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회사가 4대 보험 내세요라고 막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법과 4대 보험 관련 법이 서로 일용 근로자의 범위가 좀 다르다 보니까 업무할 때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지문이 등장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황할 필요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키워드로, 키포인트로 바로 답은 찾을 수 있다. 그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2번 맞는 내용이었고 3번은 판단할 수 있겠다. 그죠? 월적인 급여 210만 원 이하고 생산직 근로자고 and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 원 그죠? 이하고 그런 사람은 초과 근로수당에 대해서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월정액 급여란 한 달에 따박따박 받는 돈을 말한다 그죠? 세 가지를 뺀다고 했습니다. 가끔씩 받는 보너스, 상여 등 부정기 급여. 두 번째 실비 변상적 급여. 내가 출장 가가지고 출장 때 쓴 돈을 돌려받는다. 그런 게 실비 변상적 급여다 그죠? 그거는 실제 출장 가야 돈 받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매달 꼬박꼬박 받는 돈이 아니다 이겁니다. 빼야 되고요. 초과 근로수당. 야근해야 돈 받는다 그죠? 그것도 빼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세 가지를 뺀 개념이 월정액 급여라고 했습니다. 됐죠? 지금까지 제93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